어떠셨어요? 한마디로 여자의 피를 끓게 하는 책? 읽으면서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심정으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좀 지레 겁을 먹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홀로 서기를 바랍니다. 더 멋지게 실수하고 더 근사하게 자라면 좋겠어요. 책을 읽으면 그게 되죠? 여자의 자존감을 깨우는 책 읽기. 여자의 독서. 다산북스.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텍스토머의 이동식 촘촘망 더블랙이 새로 나왔대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이동식 촘촘망 더 블랙. 떼었다 붙였다 청소도 간편. 이사 갈 때 떼어갈 수도 있으니까.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세계에 5극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이 5극지를 세계 최초로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로체, 높은 산인 건 압니다, 제가. 로체 남벽, 이 남벽은 아무도 정복 못했다네요. 로체 남벽 정복을 위해서 히말라야로 열흘 후에 떠나실 홍성택 대장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흥미롭게 청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준비하셨군요.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뭐 정치 시사 관련된 인물만 모시다가 이 워낙 드문 분야잖아요. 세계 일단 5극지가 뭡니까? 5극지가. 네, 5극지라는 거는 이제 인간의 발길이 가장 닿기 어려운 거. 그다음 식물이 살 수 없는 것을 극지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3극지가 있거든요. 그 남극, 북극. 예, 그 1극지가 북극점. 네. 그다음 2극지가 남극점. 예. 그다음 3극지가 에베레스트 정상. 이걸 3극점이라고 그러고. 거기까지는 제가 예. 정복했다는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이제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정복 그거를 이제 다 하고 난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거 이제 걸어서 순수하게 걸어서 가는 걸 이제 예. 온전하게 탐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끝내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극지가 2극지가 있는데 그게 그린란드고 예. 그다음에 베링해인데 그 대부분에다가 삼극지를 하고서 이 베링해에서 다 실패를 하고 무수히 많은 산악인들 탐험가들이 여기를 붙었지만 도전했지만 그게 다 실패를 했죠. 베링해는 바다잖아요. 예, 베링해 2월 달 되면은 거의 이제 얼거든요. 영하 마이너스 50도 이렇게 되면은 바다가 얼어요? 예, 바다가 얼는데 바다가 어는 거를 이제 건너가는데 그게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저 유럽인들이 그 미 대륙,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만 년 전에 네. 이 에스키모인들, 아시아인들이 이 베링해를 건너서 몽골리안 루트를 해가지고 몽골리안 루트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해서 저 아시아에서 소위 말해서 북미로 넘어가는 그 가장 단거리가 바로 베링해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러시아하고 알래스카 예, 그 사이에 있는 건데 거기를 이제 얼은 상태에서 건너가는 건데 완전히 얼어버린 바다 위를 걷는 겁니까? 예전에 1만 년 전에 얼었는데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얼음들이 계속 깨지고 막 움직이죠. 움직여서 흘러내리고 있고 그 얼음과 얼음 사이를 빠지면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얼음과 얼음 사이를 거기를 왜 걸어가셨어요? 건너서 이제 건너는 건데 대부분 다 이 삼극지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탐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거기를 도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몽길 대장이나 박영석 대장이나 그다음에 허영호 대장이나 이런 형들이 여기를 갔지만 다 실패했었죠.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이제 그게 왜 실패하는 거죠? 여기는 뭐 정말 어떻게 보면 탐험의 하이라이트이고 북극점 축소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거든요. 얼음들이요. 얼음들이 움직이는 게 태평양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얼음을. 예.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흘러내려가는 그 길을 이제 가로로 질러서 러시아에서 이제
알래스카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비우주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리드라 그러는데 이 얼음과 얼음 사이가 이제 바닷물이 생성되는데 거기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곰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 폴라베어 같은 경우는 북극곰들은 이 굉장히 또 영리하고 뭐 살아있는 모든 동물체들은 다 자기 먹잇감을 생각하고 네. 끊임없이 자기가 한번 목표물을 설정하면은 이 곰들은 끊임없이 이게 저희들이 이게 그 뒤에서 쫓아옵니까? 예, 쫓아오면서 그것도 모습을 감춘 채 뭐 도망가다 싶으면 2, 3m 또 저 멀리서 보고 있고 뭐 100m 근간에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런 위험 요소도 북극곰이 있고. 쫓아오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뭐 곰이 우리는 뭐 미련한 곰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미련하지 않습니다. 이 곰이. 그러면은 그렇게 바다가 언 데를 걷다 보니까 그게 갈라져 가지고 예. 거기 더 이상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 눈이 얼음들이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거든요. 흘러내리는데 우리는 그 옆으로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가 이제 탐험 한 7, 8일 때쯤 되면은 빠른 속도로 가만히 있으면 유빙이 막 흘러서 1시간에 뭐 3km씩 막 이렇게 떠내려가거든요. 네. 가만히 있으면 자다가도 이제 뭐 일어나면은 태평양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조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그래서 박예석 대장 같은 영석영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구조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갔는데 어느 시점에 되면은 성택이 너도 어느 시점에 빠른 속도로 떠내려갈 거다. 그때는 이때는 이거 어떤 상황이라도 떠나야 돼. 떠나지 않으면 너도 너 역시 나처럼 구조될 거다. 그 상황을 저에게 듣고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그 당시에 블리자드 온 상태에서 뭐 눈보라가 막 치는데. 예, 블리자드 온 상태에서 저희 13시간 정도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뭐 다 찰진한 정도 힘이 싹 다 빠진 상태에서 밤이 되어가지고 텐트를 치는데 텐트도 뭐 발이 너무 세게 부니까 텐트 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온갖 노력 끝에 다 쳤는데 텐트 다 찢어지고 또 폴대도 부러지고 그런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뭐 밥에 먹을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일어나가지고 밥을 해먹는데 대장님 마이크가 자꾸 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밥을 해먹고 나니까 이게 떠내려가는 거죠. 아 영석이 얘기한 그 시점이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가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조난 당할 거냐 아니면 성공할 거냐 그 두 가지 기로에 있어서 밥 먹을 동안에 대원들 얘기를 안 했죠. 이게 떠나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구조되는 거냐. 그래서 생각하고 한참 고민 끝에 밥 다 먹고 야 우리 이런 상황인데 떠나야 자지 말고 가자. 예. 오히려 걷자. 예. 그러니까 대원 다 뭐 한마디 그 얘기도 없이 다 준비하겠습니다라고 그래 다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베링해 엽을 그렇게 도보로 걷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80km 직선거리는 8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걸었던 거는 7박 8일에 건넜습니다. 건너서 마지막 그 첫 번째 마을이 마이크가 점점 길어 가고 있습니다. 대장님. 그 우엘레라는 곳이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우엘레에서 마을이 저희들을 도착하는 거 보고서 당신들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러시아에서 건너왔다. 난 너희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 거 알고 있다. 뉴스를 통해서. 근데 정말 너희들이 여기서 건너왔다니까 이 사람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잠시만 기다리라 하고서 막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책임자를 불러와가지고 저희들을 만난 거죠. 에스키모. 예, 에스키모인들이 거기에 사는 이후로는 처음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때가. 이야. 며칠 걸리셨다고요? 7박 8일 걸렸습니다. 7박 8일 동안? 예. 그게 정말 이렇게 엄청난 강경이 그게 에베레스트 가는 것보다 힘들었습니까? 예. 물론 이게 두 가지 다 이게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등반 같은 경우에는 수직 등반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게 탐험 같은 경우에 수평 등반인데 등반 방식이라든지 이런 패턴이 좀 많이 틀리죠. 장르 자체가 많이 틀리는데 그거를 이제 그 두 장르를 오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두 장르 오가면 탐험하고 등반한 사람은 별로 없었죠. 허영호 선배나 뭐 영석영이나 이런 형들밖에 없었는데 그 형들은 이미 다 은퇴하고 또 영석영 같은 경우에는 안나포 남백에서 논사태로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고. 그 올라갈 때 다 올라가고 나서 왜 또 옆으로 걷죠? 아, 그건 어디까지 뭐 좋아서 하는 거고요. 그 왜 좋습니까 그게? 저도 해보고 싶긴 한데 예. 에베레스트에 가보고 싶긴 해요. 하지만 제가 못 가겠죠? 나는 누구나 다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고 베이스 캠프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고요. 사실상 베이스 캠프에 가나 보는 저는 꼭 권하고 싶은 게 이 고소증 때문에 좀 힘들지만은 그 반면에 이제 이 몸에서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소증세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좀 살이 좀 찌고 계신데 가면서 고생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 반면에 트레킹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하시면은 네. 제가 볼 때는 몸무게는 한 7, 8kg는 그냥 빠질 겁니다. 많게는 한 빠집니까? 10개 정도 빠질 수 있고요. 네. 근데 다 빠집니다. 빠지는 건 알겠는데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정상까지는 못 가겠습니까? 예. 겁못 들어서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헬기로 안 될까요? 그 헬기로 갈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이 기후의 기압과 맞게끔 우리 네. 이미 세포가 성장돼 있고 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헬리콥터로 그 예를 들어 7,000m에 내려놨을 때 가정했을 때 살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5분에서 20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 수가 있는데 15분 있다가 제가 가요? 예. 그리고 8,000m 내려놨을 때 살 수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분에서 10분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말라야 등반하고 우리는 한국에서는 뭐 가장 높은 산이 그 한라산이지 않습니까? 한라산 아침 일찍 출발하면은 저녁이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뭐 에베레스트나 로체남맥 같은 경우에는 8,500m, 8,800m니까 한 7, 8배 되니까 그러면 뭐 2, 3일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고소정을 하기 위해서 몸을 고소에 적응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면 2, 3일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식량 장비를 짊어지고 캠프 안에 올라가서 그 식량 장비를 대포시켜 놓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캠프 안에 자고 또 한 2, 300m, 4, 500m 올라가서 또 식량 장비를 그 디파지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내려오죠.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 쉬었다가 또 캠프 안에서 자고 또 캠프 뒤에 올라가서 자고 다시 또 뭘 내려와서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겁니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고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제 몸을 그 고소에 적응을 시키는 거죠. 헬기를 예를 들어 제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도 안 돼요? 헬기가 뜰 수 있는 그 고도는 예. 다들 이렇게 못 주고 헬리콥터에서 뭐 조난다면 헬리콥터를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헬리콥터가 뜰 수 있는 그 고도는 6,000m 이상을 뜰 수가 없습니다. 특수 헬기 나오지 않았나요? 최근에? 예전에 뭐 프랑스인가 이쪽에서 나왔다 네. 그러는데 그건 특수 헬기에 불과 일반적인 노말 헬기들은 뭐 그 정도가 고도가. 그 특수 헬기를 타려면 네팔 군대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팔인이 돼서 입대해가지고 예. 그 헬기도 어렵군요. 예, 베이스캠프 이상에서는 헬기가 잘 뜨려고 하지도 않고 베이스캠프까지는 헬기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경량 헬기가. 그러니까 6,000m 이상에서 조난 나오면 사실은 사람이 직접 가서 구해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동료가 구출하는지 뭐 그래도 한 7,000m, 8,000m에서 이게 뭐 이게 그런 조난이 되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게 뭐 영화 같은 경우 동료가 뭐 구축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힘듭니다. 스스로 그렇게 됐을 때는 스스로가 이제 뭐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동료에게 뭐 증가시키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동료가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스스로 그냥 거기서 포기하더라고요. 예, 내려가라고.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동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사고 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설명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눈사태도 있고 크레바스도 있는 거죠. 설명이라면 눈이 이제 멀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 폼으로 선글라스를 쓰는 게 아니라 이 15분 이상 이 선글라스를 벗게 되면 이 설명이 걸리는 거예요. 앞이 전혀 안 보여요. 15분만 해요? 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8,000m 이런 선상에서 올라서면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판단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얼마나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구구도 못 외웁니까? 예, 그런 것도 힘들죠. 그래서 정상에 섰을 때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정상에 서면 무전을 통해서 이제 무전 도착했다고 하면은 뭐 깃발부터 먼저 찍어라 이런 걸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판단 자체가 잘 안 돼요? 예, 그런 게 내가 뭐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 조난당할 경우에는 이 선글라스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 그리고 나중에 눈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 눈을 만져보면 선글라스가 안 썼다는 걸 아는 거죠. 그때 이미 늦은 거죠. 그런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군요. 예. 그렇게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멘탈이. 정신력이. 예. 멘탈이 붕괴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붕괴됩니까? 이게 이 자신감을 잃는 거거든요. 멘탈이 붕괴가 되고 멘탈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멘탈이 붕괴됐을 때 오는 것들은 이제 그 한순간에 주저앉게 되고 그 정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두려움이 다 지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친구는 분명히 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멘탈이 붕괴되면 스스로가 그냥 주저앉고서 스스로가 내려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원들한테 그걸 전가시키고 그러다 보면 그 친구가 위험한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저희 대원
역시도 이렇게 위험하게 본인이 처해가지고. 그렇게 멘탈에 붕괴된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이렇게 그런 이제 뭐 나도 결국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런 상황들은 뭐 여러 번 이게 겪었는데 그런 거. 그런데 왜 계속 가세요, 근데? 좋아서 뭐 그게 뭐 철학이 없고 그냥 좋아서 가는 겁니다. 산에는 철학이 없고 좋아서 가는 이 사진은 뭐 산에 가면은 예. 풀도 있고 숲도 있고 나무도 있고 정말 예. 원산 그대로 자유가 있는 그게 너무 좋았고. 등산이고. 예. 그리고 여기 뭐 가는 히말라야도 풀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도 없고. 히말라야도 또 등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산에 국내 산을 다니면서 그다음에 또 암벽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암벽을 붙으면은 바위에 붙으면은 아무리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있고 뭐 고민이 있더라도 그 붙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포맷되고 다 잊어버리거든요. 안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안 떨어지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산을 이제 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뭐 25년 전에 이제 뭐 에베레스트 등반을 꾸리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대원으로 참여하면서 허영우 대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것도 21년 전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엄봉길 대장이라든지 박영석 대장 이 형들하고 같이 등반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 형들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형들이 이미 다 이제 은퇴를 했고 저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일상이 좀 심심한가요? 좀 시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네. 이제 이 히말라야에 가 있으면 사실상 이 보이는 건 눈, 바람, 뭐 추위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뭐 1, 2주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달, 2달, 길게 3달까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원들을 선발할 때도 대원들의 그 대원의 그 능력이나 등반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경험들을 뽑는 것보다도 그런 거 보고 뽑는 것보다 그 대원이 가지고 있는 인격, 인간성 이런 걸 보고 뽑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누구나 다 감정이 쌓이게 돼 있거든요. 감정이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이거를 의무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피곤함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만큼 그걸 이제 막 표현하는 순간 이제 그게 이 팀워크가 무너지게 되죠. 팀워크가 무너지게 되고. 멘탈이 훨씬 더 중요한 거네요. 예, 이런 걸 하려면.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둔한 사람들이 유리하네요. 그렇죠. 네. 그럼 전데. 그런데 살부터 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미 5국지 다 정복하셨는데 그런데 로체라고 하는 산에 이 남벽은 또 아무도 정복을 못했다고 해서 또 가시는 거잖아요. 예. 내가 처음 해보려고. 예. 그 전에도 시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번에 5번째 도전하는데. 4번은 실패하셨고 예, 이미. 지금도 18년 전인가요. 1999년도에 제가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정말 겉멋 들어가지고. 이게 왜 아무도 성공 못했죠 이때까지? 예, 이거는 뭐 사실상 베이스 캠프를 떠나면은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이 벽 길이가 예. 벽 길이가 3,300m 됩니다. 그래서 캠프 벽 안에 길이만요? 예, 벽 길이는 3,300m가 되고 그다음에 캠프 안을 떠나면은 이 두 발이 지면에 닿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앞발로 이용해서 프린트 포인팅을 해서 등반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곳이 바로 그냥 직벽을 3.3km 올라가는 거예요? 예, 3.3m. 베이스 캠프를 떠나면 쉴 데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텐트도 뭐 텐트 치고 말하면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거기도. 그럴수록 더 흥미로운 거죠. 그런 이제 텐트 칠 자리에 이제 겨우 이제 뭐 눈을 깎아가지고 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텐트를 치는 경우도 있고. 벽에. 예. 절벽에 매달려서. 절벽에 매달린 경우는 없고 뭐 대소변 같은 게 절벽에 매달려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잠자리는 꼭 펴놔야 되는 거니까 눈 같은 거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설동을 판다든지 아니면 눈을 파고해서 눈이 벽에 붙어 있는 걸 파고 들어가서 잡니까? 예,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텐트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로체남벽이라는 거는 세계 산악인들이 가장 동경하고 오르고 싶어하는 산 중에 하나의 산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전 세계 산악계가 아직까지도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있는 게 바로 로체남벽이에요. 다른 산들은 다 이게 뭐 극복이 되고 다 올랐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로체남벽입니다. 처음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실패하셨어요? 그때는 이게 뭐 이거는 저 도저히 등반을 할 수 없는 그런 거다. 이건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지점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셨어요? 그때는 뭐 6,800 정도. 그러니까 3.3km 중에 얼마나 하다가? 그 캠프 이제 2에서 캠프 3 가다가 이제. 한 1km 정도 올라가다 내려오신 거예요? 예,
내려온 거죠. 2.2km, 2.3km 남겨놓고 내려오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산악계가 정말 뭐 내놓은 각 국가들이 다 붙었던 거죠. 다 붙으면 실패했던 거고. 가장 그 성공에 근접한 게 몇 킬로까지 올라간 사람입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했을 때 마지막 올라갔던 게 8,250까지 이제 올라가고. 그럼 얼마 남았던 겁니까? 300m 남겨놓고. 300m. 네,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보다 많이 올라갔던 팀이 이제 일본의 오사카 산악연맹에서 오사무 와다베라는 이 대장이 이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네 번을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4년 동안 이제 계속 연속으로 이걸 등반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뭐 6,000m까지 가고 그 다음에 7,000m 가고 이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그 정상을 오른다고 올랐는데 올라서 보니까 정상은 우측에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리치에 올라서서 정말요? 오르긴 올랐는데 그게 올랐는데 그 이산이 아닌가 봐요 되는 거예요? 예, 리치에 올라서 결국 실패를 했죠. 그리고 제가 그 오사무 와다베를 만나기 위해서 오사카로 갔죠. 가니까 미스터 황원 나의 이런 그 오류를 밟지 마라 하면서 이 길은 절대로 아니다. 이 길은 어느 누구도 올랐다고 한 사람이 있지만 이건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 길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길이다. 이 길을 가라라고 이제 저에게 얘기를 했죠. 다른 루트로. 예, 그래서 다른 루트를 이제 정한 게 지금까지 제가 요 근래에 2번 도전을 했는 그 루트인데 그쪽이 가장 안전하고 낙석이나 눈사태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그나마 이제 피할 수 있는 곳이 300m까지 올라갔는데 300m밖에 안 남았는데 왜 내려오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공격할 때는 항상 이 날씨를 봤거든요. 안전상에 날씨 그 일기예보를 받아서 보는데 그 당시에 뭐 3일 동안 시간당 150km의 바람이 막 히말라야 7,000m 상에 불었고. 너무 위험해서. 예, 불었는데 캠프2에는 이미 그 텐트가 다 날아간 상태고 물론 뭐 그 상태에서도 제가 오로지 정상만을 위해서 목표만을 위해서 제가 정상을 꼭 올라야겠다 하면 갈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다면 정상을 갈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은 설상 성공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 성공이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무리한 등반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그러면 국가 지원을 해서 4년 연속으로 했으면 그리고 나서 이걸 못하는 거라고 포기한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디서 스폰서를 받으십니까? 이게 사실 협찬받는 게 이게 히말라야 등반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후원을 하고 노체 남벽이라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정도 붙는군요. 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붙어서 이거를 촬영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G7 홀딩스에서 이게 하나의 역사가 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전 정신을 이렇게 키우는데 많은 계기가 될 거다, 좋은 계기가 될 거다 해서 G7 홀딩스하고 또 G7 재팬이라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본 자기들 하다 실패했으니까 더 관심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협찬을 받고. 그때 이렇게 막 패치 같은 거 붙이고 하잖아요. 옷에. 예. 스폰서. 예. 뉴스 공개는 좀 안 됩니까? 협찬을 좀 받아주십시오. 저희도 방송을 하는 게 협찬이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아니, 말씀해 주셔야지 넘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예. 아니, 정식으로 안 되면 손으로 써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멧에 매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뉴스 공장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정상에 가면 위성 전화로 성공했다 이렇게 확인하는 전화 하지 않습니까? 예, 위성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국제 전화도 됩니까? 예, 위성 전화로서는 어디든지 다 가능하죠. 뉴스공장하고 30초 인터뷰하면 안 될까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저야 뭐 영광이죠. 저희도 영광인데, 근데 그럴 경우에 저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정상은 정말 코딱지만 하더라고요. 예. 한두 사람 간신히 서 있을 정도. 예. 저는 거기 내려놔도 무섭겠던데. 거기서 정신이 또 가물가물 한다면서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정상에 서면 어떤 감흥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느냐 말하는데 사실상 그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워낙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더 이상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 고통에서 이제 벗어난다. 더 이상 오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쁨. 예, 기쁨이 우선 먼저 지배적으로 제 말은 나타났고. 그때 통화하면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정신을 차려야겠죠. 자, 그러면은 헬멧이나 예. 어디 팔뚝이나 아무데나 뉴스공지 하나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 짧게라도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국에서 예. 뵙겠습니다. 예. 이 정도 그런 통화도 영광을 주시면은 예. 뭐 제가 정말 진정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빌고 사실은 성공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려오는 데까지를 성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려오는 게 더 위험하다면서요. 예, 내려오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의 체력을 네. 100이라는 체력이 있으면 올라갈 때의 60%의 체력을 소진하고 나머지 40% 내려올 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체력을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 거군요. 예. 내가 내려갈 예. 체력이 남아있나 안 있나. 예, 그래서 정상을 목표로 해서 가면 되면 반드시 이제 그런 체력 안배리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정상에 도달하게 되면 내려올 때 이제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대장의 의무로서는 이 공항에서 출발할 때 인원과 돌아올 때 인원이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뭐 사고 이런 부분도 다 대장의 잘못이고 대장의 책임인 만큼 그 안전에서는 뭐 어느 때보다도 물론 누구나도 다 이게 신경을 쓰겠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루트는 원래 성공을 하면 그 루트에다가 사람 이름을 붙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루트 이름을 붙이고 아니면 국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협찬사 이름을 이렇게 뭐 붙일 수 협찬사 이름이요? 그거는 뭐 누가 그 원정대, 권한이 있습니까? 그건 원정대 대장한테 있거나 원정대에 그러면 있는 대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거죠. 예, 그럴 수 그 있겠죠. 루트에 저희도 약간 껴들어가면 안 될까요? 홍성택 뉴스공장 이런 걸로. 그 루트도 그럼 성공하시면 홍성택 루트가 되겠네요. 뭐 코리안 루트 또는 뭐 여러 홍성택 루트가 될 뉴스 수 있겠죠. 팩토리 어떻습니까? 예, 뭐 그거는 이제 성공하는 후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성공한 후에. 협찬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성공한 다음에 얼마나 있다가 붙이게 되죠 이름을? 그걸 이제 내려와서 네팔 정부 관광성에 그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이제 붙이게 되는 시간이 좀 있군요. 성공한 예, 다음에 예. 그때 그럼 협상하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빕니다. 예. 지금까지 오국지를 정복한 사람은 없다. 예. 유일하신 거고 예. 로체 남벽까지 정복하면 이거 육국지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저는 사실상 이런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련의 뭐 등반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 업적이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 사실 누군가가 저를 알아주기 위해서 등반하고 탐험한 것은 아닙니다. 설상 제가 어떤 이런 등반을 하다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저를 아는 뭐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애석해하거나 뭐 슬퍼하는 것조차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요? 단지 저는 이제 제가 꿈을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가 좋아서 목표를 설정하고 제가 도전하는 만큼 뭐 원방 이런 부분들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뭐 최초의 뭐 옥지나 이런 것들도 저에게는 사실상 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 어디까지나 그럼 이건 그 정말 다음 진작에 극지를 가기 위해서 스폰을 받기 위한 용도로 오국지를 말하는 거지. 다음 또 가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기록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이 오곡지 같은 경우에도 베링해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에스키모 이후 처음이니까요. 예, 항상 이거를 제 머릿속에 염두에 뒀던 거죠. 그리고 이걸 베링해 같은 경우에 18년 정도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18년이요. 예. 그러면서 그 일상 시간 대부분은 다음 어디를 갈지를 준비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보면 지도를 펴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펴면 등반하고 이런 것들이 예. 결국 이런 탐험 등반이 왜 이걸 가냐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제 인생을 후회롭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런 탐험이고 등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탐험가고 등반가이지만은 그 외에 뭐 일반 분들은 이제 가급적인 많은 여행을 통해서 많이 보고 그다음에 많이 이렇게 접하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히말라야에서 뭐 눈사태를 맞닥뜨렸을 때 결국 나도 이렇게 가는구나 했을 때 내가 살아온 삶이 정말 후회롭지 않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 좋은 차 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그런 삶이 부럽지도 않았고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후회되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하셨어요? 예. 이 정도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았다. 예. 그래서 단지 저는 그때 좀 아쉬웠다는 것은 좀 더 내가 이게 추구했던 이 목표를 위해서 로체 꿈을 갔어야 위해서 되는데 이런 거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삶에서 뭐 좋은 와인만 마시기도 짧은 인생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비굴하게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예. 매직으로 그건 매직이나 제가 와펜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석 대장님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매직으로 꼭 헬멧에 뉴스공장 써주시길 바라고 예. 성공하시면 헬멧에는 옷에다 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스카치 테이프로라도. 아니면 그 와펜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초 로체 남벽 정복에 도전하시는 홍석택 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지 모델 아이리입니다. 아, 이상형이요? 마법사? 반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네, 반지는 물론 저 아이린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반지!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 보세요.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불친절한 AS. 홍 대장님에 대한 문자 굉장히 많네요. 예, 그리고 너무 비굴한 거 아닙니까? 하는 문자도 많습니다. 좀 비굴하면 어떻습니까? 세계 최초로 예, 로체 남벽을 오르는데 저기 유성 매직으로 조그맣게 써달라고.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내가 오늘 죽는구나 하는 순간을 맞닥뜨렸는데 생각해보니 나는 후회 없다. 그 정도면은 굉장히 제대로 된 삶이죠. 예.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 홍 대장님의 성공을 빕니다.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듣고 싶네요. 오셔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 듣고 싶고. 자, 그리고 민원연에서 민원 문자가 하나 왔네요. KBS, MBC 최근 많은 분들이 파업하시고 항의 중이죠. 돌마구라고 KBS, MBC 지금 문제가 된 분들 물러가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이 돌마구라는 사이트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청계 광장에서 오후 7시에 가수 한영애 씨, 전인권 씨 그리고 세월호 5.16 합창단 함께 모여서 불금 쇼를 한다고 합니다. 예. 오후 7시 청계 광장입니다. 에베레스트 정복은 불가능할 겁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고기 짊어 제거할 거예요? 설득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전화 연결이어서
원래는 한 10분 정도 내려고 그랬는데 저희 PD가 3분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3분도 안 된 것 같아요. 뭐 1분 조금 남겨두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인사만 하게끔 하는. 지금도 이 시간 보니까 제 앞 시간 다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근데 워낙 중요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거의 5분 정도는 제 또 잘렸어요. 네. 네. 항상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로체 남벽에 밀리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로체 남벽 이름 정할 때 루트. 예. 황 선생님하고도 지금 나가시면서 홍 대장님이 사진 찍었거든요. 네, 사진 찍었어요. 예. 너무 존경하시는 분이라서. 예. 여기서 존경하시는 분이라는 건 홍 대장님이 황교익 선생을 존경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말이죠. 예. 자, 오늘 예. 지난주에 친환경 달걀. 네. 친환경 달걀 아니죠. 그러니까 살충제 달걀 얘기. 그렇죠. 예. 그 살충제 달걀 그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흥분 막 어마어마한 배신감 같은 네. 거 이런 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달걀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달걀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인정해 준 건 뭐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그 반응을 자세히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우리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스스로 돌려볼 필요가 있겠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자연에 이롭게 하는 그런 농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한테 이롭게 하는 이거와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을 하면 결과적으로 인간한테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렇긴 하죠. 그런데 보통 이제 지금의 그 살충제 달걀 사건은 몸에 좋은 줄 알고 그걸 찾아 먹었는데 근데 그걸 몸에 더 나쁘대. 나쁜 게 나왔대 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큰 거거든요. 친환경이어서 몸에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친환경이니까 몸에 좋은 줄 생각하는 것, 요게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몸에 좋은 것 아니거든요. 그래요?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로 인정하는 것은 생태계에 이로운 농법을 쓰기 때문에 그 인정을 하는 거지. 그 친환경 농산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제도 자체가. 그렇죠. 제도 자체가.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농약을 안 쓴다든가. 물론 결과적으로 좋긴 하겠지만 친환경의 인증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즉시 인간에게 이롭다는 아니다. 그렇죠. 그게 별개다. 그렇죠. 그래서 농약을 안 쓰는 것과 농약을 쓰는 그 관행농이 그러면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또 가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관행농으로 재배되는 것도 농약에 대한 검사들 마치고 뭐 하고 하면 그거 다 안전한 농산물이거든요. 다 그냥 건강에 좋은 먹으면 탈 없고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그런 농산물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친환경 농산물이 몸에 좋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관행농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친환경 농산물 인정제도 그 자체는 건강과 관련 없는 인정제도다. 생태계를 위한 것이다. 근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 친환경 농산물 인정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농업 그 자체가 자연을 약탈하는 그런 농업이기 때문에 자연을 한다는 것은 땅의 그 유기물이나 뭐 이런 지력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한 면적에다가 똑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땅의 힘이 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또 농약도 많이 치게 되면 여러 다른 주변의 생명체들한테 또 영향을 미치죠. 그런 일을 조금 줄이자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구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친환경 인정 농산물을 구매를 할 때 건강을 위해서 구매한다 이 생각은 이제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건강을 위한 거라면 다른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건강을 위한 것은 음식과 관련 것은 뭐 그것밖에 없죠. 기능성 뭐 식품에 대한 인증제도 뭐 요거 하나 있고요. 친환경은 인간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애초에 취지 자체가 그렇죠. 이 농업이라는 그 자체가 그 자연을 약탈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자연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 그 농업이라는 것이 농산물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예전에 했던 관행 농업은 자연을 약탈하는 일이고 친환경 농업은 그렇지 않은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농사는 자연을 약탈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 원래 아무 인간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풀이 자라고 벌레가 붙고 동식물이 그냥 와서 이렇게 살죠. 그게 자연 생태계입니다. 근데 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농업이든지 간에 인위적이고 그렇죠. 경우를 하고요. 땅을 갈고요. 그 땅 갈아놓은 땅 위에 단일의 작물을 심고 키워서 먹죠. 가축도 똑같습니다.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소, 돼지, 닭 이런 것은 인간에 유리하게끔 품종 개량을 하고 집단적으로 사육을 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가축 사육도 자연을 약탈하는 일이죠. 그러면 똑같이 다 약탈하는 일인데 그게 조금 덜 자연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궁리에서 나온 것이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 인증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 살충제 계란 사태 그 외에 다른 사실은 뭐 육류라든가 다른 품종으로 이게 확대될 공산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죠. 그렇고. 지금 계속 뭐 여러 가지 막 유럽에서도 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뭐 E형 간염 유럽에서 돼지고기 그 가공품에 대한 그 걱정들도 생겼는데. 그러면 인식의 전환을 지금 1분 남았는데 인식의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먹거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산업사회로 그 인류가 이렇게 그 사회로 살면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비하는 일은 이제는 어쩔 수가 없고요. 되돌릴 수가 없죠, 이제. 그렇죠. 뭐 공장제 축산 이걸 갖다가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대규모 생산으로 바뀌면서 안전 문제가 개별화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집단적으로 큰 국가 단위의 문제로 이렇게 그렇죠. 발생을 하죠. 이번에 살충제 계란도 사실 그렇죠. 마찬가지고. 국가 단위의 일이죠. 근데 이런 위험성에 대한 관리는 국가가 직접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자잘한 친환경 인증제 이런 것은 사실 뭐 그렇게 그 국민의 건강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민간으로 이양을 해서 정부가 먹을거리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이거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자, 황교익 마크널리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